네, 전일 기관의 수급이 대형주 위주로 쏠리면서 국내 증시 안에서는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의 명암이 갈렸습니다. 여기에도 이제 실적 발표를 앞두고 실적이 주가의 희비를 가르는 분위기까지 더해지고 있습니다. 전일 이제 장 마감 이후에 나온 이슈 그리고 장중 이슈들을 반영해서 특징주들 분석해 보겠습니다. 두 분과 함께 할게요. 이베스트 투자증권 IM 영업팀 염승환 차장, 펠루즈 투자 리서치 김민수 대표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전일상 마감 이후로 현대자동차 그룹이 애널리스트들을 상대로 3분기 품절 비용 설명회를 진행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나온 내용을 먼저 좀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대차와 기아차가 올해 3분기 실적에 세타2 엔진 결함 관련된 고객 보상을 위한 비용을 확보하기 위해서 현대차가 2조 1천억 원, 기아차가 1조 2천억 원의 충당금을 반영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지금 이번 주에 3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이와 같은 이 설명회가 진행이 되고 또 공시가 나왔는데 지금 이처럼 충당금이 반영이 되면서 현대기아차의 적자가 불가피해지는 것 같더라고요, 대표님. 네, 네. 갖고 있는 종목이 악재가 나오다 보니까 기분이 더럽습니다. 네. 지금 이제 네. 현대차 관련된 쪽은 일단 세타 엔진이죠. 한참 여기가 세타2 엔진 관련돼서 얘기가 상당히 많았던 부분들인데 벌써 제 기억으로는 2018년도 3분기부터 이런 충당금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만큼 미국 시장에서도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고 부담이 컸던 부분이기 때문에 충당금을 한 두어 번 정도 작년 3분기도 똑같이 충당금을 쌌었죠. 그런데 올해까지 이 정도로 충당금을 쌓는다라고 하게 되면 약간 배신감이 느껴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 생각되고 있는데 그런 쪽으로 봤을 때 지금 규모 자체가 현대차가 2조 1천억대 그리고 기아차가 1조 2천억이 좀 넘죠. 그러다 네. 보니까 이를 반영하게 되면 원래 현대차 올해 3분기에 이번 실적들이 한 1조가 넘게 발표가 되지 않나 생각되게 되면 반대로 얘기하게 되면 거의 뭐 1조 이상은 또 적자를 발표하는 게 네. 아니냐라는 우려감이 상당히 커지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적자 부담감이 주가에도 반영되면서 어제 시간에서도 빠르게 밀렸는데 근데 좀 자세히 생각해 보게 되면 항상 어떤 재료 노출이 좋은 쪽에서는 반대로 차익 매물이 나온다고 하게 되면 또 어떤 악재 노출은 또 저점 매수가 들어올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도 살짝 해보는데 근데 원래 이런 거는 좀 4분기에 털어내지 않아요? 아닌가요? 제가 잘 보통 몰라서. 3분기에 많이 털더라고요. 그래요? 예, 현대차는 네.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지들 마음이죠. 네. 근데 지금 흐름으로 봤을 때는 약간 이제 불확실성을 제거한다는 관점들도 나올 수 있겠는데 더 중요한 거는 이번에 실적 발표와 함께 이 정도에서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다라고 하는 어떤 이젠 끝났다라고 하는 관점들이 나와야 돼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또 하나 그리고 또 정의선 회장이 취임하면서 나왔던 분위기 즉 품질 경영에 대해서 강조를 하다 보니까 일단 정리할 거 정리하자라는 움직임이라고 하게 되면 오히려 기대감도 올라가는 거는 사실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만 아직은 그렇게 기분이 썩 좋지는 않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단기적으로 주가는 추가적으로 하락은 불가피하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보여주던 현대차의 여러 가지 위상을 생각하게 되면 뭐 전략이 아니라 저한테 얘기하는 전략 같고요. 네. 일단 지금 기준으로 봤을 때는 박스권을 이탈하는 모습들은 한번 나올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그러면 약 한 16만 원대 이하로 주가가 밀린다라고 되면 지금 시장이 좀 불안할 것 같아서 팔아놓은 현금 좀 더 사겠습니다. 그래서 16만 원대 밑에서는 중기 관점적으로 좀 더 사겠다는 입장 쪽으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이제 16만 원까지 조금 더 하단을 낮추면 또 다른 매수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이시군요. 네. 어제 이제 Q&A를 정리해 놓은 걸 쭉 보니까 이제 애널리스트가 펀더멘털에는 영향이 없을까요?라고 회사 측에 질문을 하니까 뭐 2분기까지 보여준 게 있기 때문에 전혀 뭐 신경을 쓰지 않는다라고 보더라고요. 네, 그거는 이제 시세와 또 회사 측에서 입장은 또 다르겠죠. 네. 하지만 이런 그 갑작 돌발적인 변수로 인해서 나온 변화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시세는 당연히 흔들린다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를 네. 뭐 손절을 하느냐, 전략을 이용하느냐 차이는 있겠죠.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뭐 단기적인 악재는 불가피해 보이는데 또 다른 매수 기회를 시장에 줄 수 있을지 여러분들도 잘 판단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백화점 관련주들을 짚어볼까 합니다. 내수 소비 회복에 대한 기대감 때문일까요? 전일 뭐 전체적으로 시장은 약한 분위기였는데 백화점, 편의점 관련주들의 행보가 또 두드러지더라고요, 차장님. 사실 그 내수주들은 뭐 사실 시기의 문제였어요. 언제 네. 가느냐의 문제였지 뭐 많은 분들이 바닥이라면 다 인식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걸 견뎌내셨던 분들은 이제 좀 이 약세장 속에서
좀 좋은 수익을 거두실 수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고 또 최근에 원달러 환율이 또 굉장히 가파르게 좀 내려가고 있거든요. 환율이 떨어진다는 거는 또 이제 구매력이 증가한다는 또 얘기니까 소비주들한테는 상당히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11월 중순경에 화이자가 이제 백신 긴급 사용 승인 신청을 할 거라는 그런 얘기도 좀 나오고 있고 또 한국에서는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가 이제 그 효과를 좀 발휘하면서 뭐 주말에 뭐 이렇게 보면 뭐 백화점에도 좀 사람이 좀 늘어나면서 네. 매출이 조금씩은 좀 증가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미 이제 대형 유통사들 같은 경우는 이마트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9월 달에 지금 매출 개선이 이제 데이터로 좀 확인이 확실히 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종합해 봤을 때 지금 시장 분위기랑 좀 반대로 이런 내수 또 대표적인 그 유통업종들은 당분간은 좀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있고 또 어제 보니까 기관 투자들이 성장주를 대거 팔아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동안 이제 많이 올랐던 네. BBIG 관련주들을 좀 대거 매도를 하면서 소외받았던 기업들로 이렇게 옮겨가는데 어제 뭐 대표적으로 뭐 건설주도 좀 움직였고 뭐 이렇게 중후 장대형 사업들도 움직였는데 뭐 그 중에서도 그래도 역시 환율 하락에 좀 가장 큰 수혜를 받는 이런 내수주 쪽으로 좀 매수세가 좀 몰리고 있어서 당분간은 이제 시장의 색깔이 뭐 언제까지 바뀔지는 좀 모르겠지만 적어도 10월 달까지는 뭐 이런 흐름들이 좀 이어질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내수주에 대해서는 좀 당분간은 좀 긍정적인 시각을 좀 유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수주들은 근데 진짜 못 갔잖아요. 네. 아직까지 뭐 다 바닥권에 있는데 그러면 좀 탑픽으로 볼 만한 종목이 있나요? 저는 뭐 신세계 좀 좋게 보고 있고요. 원래 이제 현대백화점도 좀 좋게 보고 있었고 현대홈쇼핑도 좋게 보고 있었는데 일단 이제 신세계를 말씀드린 이유는 최근에 이제 백화점도 좀 살아나고 있는데 백화점 플러스 면세점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면세점은 상당히 아직까지 반영이 안 된 것 같더라고요. 근데 어차피 지금 중국이나 홍콩 쪽에 좀 어쨌든 이제 지금 코로나가 많이 완화됐고 한국도 완화가 되면은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서로의 좀 하늘길이 또 열릴 가능성은 좀 충분히 있다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4분기 중에 그런 좀 부분들이 좀 열리게 되면 모멘텀이 좀 나올 가능성이 좀 높아졌고 그리고 최근에 면세점 같은 경우는 이제 인천공항 같은 데서 지금 계속해서 임대료를 좀 감면하는 그런 정책들을 내년까지 쓰거든요. 그러니까 네. 비용에 대한 부담감이 많이 완화가 됐어요. 그래서 뭐 향후에 이제 뭐 몇 천억씩 그 1년에 그걸 무조건 비용 부담을 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사라졌기 때문에 굉장히 좀 수익성 면에서도 긍정적이고 뭐 데이터를 보니까 그 이제 중국의 보따리상이라 그러죠. 그 따이공들이 2주간의 격리를 감안하고라도 한국에 와가지고 엄청난 그 이제 면세점에서 물건들을 지금 쇼핑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한국의 물건들이 워낙 싸고 또 품질이 좋다 보니까 그걸 감내하고 그냥 와서 시내 면세점에서 물건들을 굉장히 많이 사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실적도 좋아지고 지금 환경 자체도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신세계 같은 종목들을 한번 좀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차트도 좀 봐주시죠, 차장님. 네, 요게 이제 사실 그 유통업 차트인데 한번 그 업종 차트 한번 보시면 네. 지난 2015년도에 좋았다가 지금 보시면 지금 거의 한 5년 내내 빠졌거든요. 올해도 보면 아직 그 올해 연초 고점도 지금 돌파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아직도 좀 바닥권에 있는 그런 지금 흐름이고 그 다음에 지금 요게 이제 이마트 차트고요. 그리고 이제 신세계 차트도 한번 보여드리면 이게 네. 월봉 차트입니다. 그러니까 보면 전혀 그러니까 월봉만 봐서는 뭐 정말 너무 부담이 없는 그런 자리들이에요. 그러니까 네. 사실 여기서 뭐 더 빠지기도 좀 어려운 그런 자리들이니까 좀 부담 없이 공략을 해주시면 좀 좋을 것 같고 다만 이게 이렇게 계속해서 장기적으로 계속 올라갈지는 그건 항상 좀 의문부원이 있어요. 왜냐하면 네. 성장하는 섹터는 분명히 아니잖아요. 그래서 좀 전 개인적으로 10월까지 한번 좀 트레이딩하는 관점에서 대응을 해보시면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뭐 안 그래도 지난주에 이제 이 자리를 통해서 때를 기다리자라는 관점에서 현대홈쇼핑을 또 소개해 주셨는데 전에 시장에서 내수주, 소비 관련주들이 움직여서 시장의 흐름이 또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저희가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여기에 이제 또 경기 방어적인 성격을 띠고 있는 지역 난방공사가 역시나 전일 또 시장에서 강하게 반등을 했습니다. 일단은 뭐 난방 수요 증가와 함께 배당에 대한 기대감이 형성이 되기는 했는데 방어적인 성격도 한몫을 한 건가요, 대표님? 네, 요즘 시장을 보게 되면 한마디로 유틸리티 업종이죠. 네. 이쪽에 대해서 시장의 관심이 좀 뜨거워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가스주나 이제 지역 난방공사 같이 연결되는 측면들에서 어제 얘도 올라야지 그러면서 좀 강하게 매수세가 좀 들어왔다고 네.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또 난방이다 보니까 전통적인 성수기죠. 겨울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요즘 또 살짝
어, 춥죠. 맞아요. 추워요. 네, 그러다 새벽에. 보니까 난방을 좀 일찍 해주는 분위기인데 그에 따라서 기대감이 하나 조금씩 더 올라가지 않았나 생각 들고 있는데 일단 실적과 관련된 쪽을 보게 되면 일단 2018년도, 19년도 한 2년 동안 부진했습니다. 적자를 보다 보니까 배당을 못했죠. 근데 올해 실적 기조를 보게 되면 원래 이제 난방공사 같은 경우는 3분기와 4분기, 특히 4분기가 거의 1년을 먹여 살립니다. 그런 관점 쪽에서 봤을 때 기대감이 좀 유가나 여러 가지 흐름들의 동향을 보게 되면 한층 올라가는 분위기다 보니까 올해는 어떤 턴어라운드가 돼서 배당을 줄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네. 보통 보니까 한 2,000원 정도는 배당이 나올 것 같은데 한 5%는 되겠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변화가 주가가 많이 빠진 부분에 대해서 지금 반등이 나온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5%면 5%면 뭐 예, 그나마 괜찮죠. 예, 3% 이상입니다. 네. 근데 일단 지금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지역 난방공사도 마찬가지로 월봉의 패턴을 보게 되면 많이 빠졌습니다. 그동안 어떤 실적이 부진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소외되면서 많이 빠졌는데 그러면 다시 배당을 주면서 복귀한 어느 정도 어떤 뭐 가치주의 반열에 복귀한다라고 하게 되면 약 한 47,000원대 부분까지는 중기적으로 올라올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쪽에서 바라보는데 워낙 또 속도가 빠르게 올라온다라고 하게 되면 경계는 할 필요가 있겠지만은 점진적으로 반영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점 쪽에서 일단은 실적 변화와 함께 주목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또 하나 유틸리티 쪽에서는 한국전력도 이번 3분기 실적 좋게 발표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와 함께도 같이 눈여겨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장의 대안이 뭐 될 가능성은 있는 거네요. 그러면. 그렇죠. 아무래도 네. 오늘도 시장 기대감은 낮죠. 미국 시장이 금온양으로 끝나서 네. 아마 오늘도 약간 또 경기 방어적인 성격적인 종목들을 그쪽으로 회피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나올 걸로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역 난방공사 저희가 종목에 대한 투자 전략 체크를 해봤습니다. 다음은 이제 금융주들 보겠습니다. 전일 또 3분기 실적 개선 기대감 속에 금융주들의 상승세가 돋보였습니다. 뭐 금융주들도 경기 방어적인 좀 성격을 띠는 것 같은데 지금 바닥권에 있는 금융주들도 다시 봐야 할까요, 차장님? 금융주도 뭐 네. 지금 일단은 아까 그 말씀드린 그 유통업종하고 비슷해요, 사실. 네. 뭐 성격이 비슷하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앞으로 엄청 좋아진다 이게 아니라 더 이상 지금 나쁠 게 없는 상황에서 뭔가 이제 아까 그 유통업종은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효과로 인해서 이제 그런 모멘텀을 좀 받는 거고 반대로 이제 요 금융주 같은 경우 이제 금리에 대한 이제 메리트가 좀 생기는 거죠. 뭐냐면 지금 최근에 이제 미국에서 아직까지 뭐 노이즈가 있지만 민주공화당이 결국에 이제 뭐 대선 이후라도 합의를 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있고 그렇게 되면 경기부양책을 써서 돈을 이제 풀 텐데 그걸 이제 국채를 발행하게 되죠. 그러면 아무래도 이 채권값은 떨어지게 되고 금리가 좀 올라가는 그런 흐름들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러면 결국 금리가 올라갈 때 뭐 가장 1순위로 우리가 항상 좀 볼 수밖에 없는 업종이 은행하고 보험 업종이죠. 그래서 그런 이제 섹터들이 어제 좀 미리 좀 움직였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 대선을 보면서 지금 좀 금융주가 좀 움직이고 있고 거기다가 뭐 워낙 싸잖아요. 지금 뭐 PBR이 0.2배, 3배 될 정도로 뭐 거의 인정을 지금 못 받고 있는데 뭐 한때 이제 그런 뉴스 있었잖아요. 카카오뱅크의 뭐 시가총액이 뭐 이 4대 금융지주 합친 것보다 많다. 네. 사실 그럴 때가 어떻게 보면 이제 반대로 플레이를 할 때거든요. 사실 우리가 투자를 할 때는 그만큼 카카오뱅크가 너무 비싸고 은행주가 진짜 아예 그냥 가치를 못 받는다는 얘기인데 여러분들이 뭐 카카오뱅크도 많이 이용하시지만 그렇다고 시중은행을 안 쓰시는 분들은 사실 없잖아요. 맞아요. 예, 어차피 쓸 건 네. 또 써야 되기 때문에 너무나 이제 가치 평가로 우리가 봤을 때는 좀 소외를 받았던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가격적인 면에서도 충분히 지금 은행주들은 저는 매력이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 그 연말로 갈수록 이제 배당에 대한 또 기대감들이 높아지는데 특히 어제부터 금융투자가 벌써 배당 투자를 좀 시작을 했습니다. 이 비차익 프로그램 매수를 통해 가지고 항상 이게 4분기에 반복되거든요. 근데 거기서 대표적인 또 업종 중에 하나가 이 금융주입니다. 그래서 그런 좀 수급적인 플레이까지 연계가 됐을 때 당분간 뭐 은행주 투자해서 뭐 저는 뭐 크게 잃을 건 없다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뭐 전체적으로 시장의 특징주들을 보니까 4분기 연말에 을에 움직이는 업종들이 또 반응을 하고 있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특징주들 이제 오늘 시장에서 전략 어떻게 짜야 할지 얘기를 들어봤고요. 오늘의 관심주 들어볼게요, 대표님. 네, 어제부터 이제 실적 발표들이 계속 이어지는데 중소형주 몇 개들이 실적 발표했는데 그 중에 잘 발표한 회사 중에 하나 해성DS라는 종목을 말씀드리고 네. 싶은데요. 이제 해성그룹 쪽의 반도체 쪽이죠. 이쪽은 아무래도 이제 반도체용 리드 프레임 쪽이 한 매출의 한 70%, 나머지 한 30%는 반도체용 패키징 메모리 반도체 패키지 쪽의 서브스트레이트라고 하는데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영어입니다. 영어다 보니까 좀 어려우신데 어떤 칩이 있으면은 그에 따라서 주변 이제 기판을 만들어가는 대표적인 또 핵심 부품들이죠. 그런 쪽에서 부각을 받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국민연금도 한 10% 가까이 지분을 갖고 있고 상대적으로 부각을 받는 반도체 쪽인데 이제 메모리 반도체 쪽에 대한 업황 턴 얘기는 이제 벌써부터 나오고 있는 얘기고요. 그에 따라서 수혜를 보는데 제가 보는 관점 쪽에서 더 중요한 거는 이 관련된 쪽의 품목이 IT도 쓰이지만 전장용으로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지금 네. 그래도 지금 앞으로 자율주행이 이어가면서 뭐 AI나 차량용 반도체 상당히 중요하다 얘기하고 있는데 제가 국내에서 아무리 찾아봐도 해당되는 건 이 회사밖에 없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에 따른 기대감이 제일 클 수 있는데 지금 같은 때 얘기하면 뭐 별로 반응이 없겠죠. 왜냐하면 시장이 상당히 또 위축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3분기 실적을 보게 되면 영업이익이 125억이 나왔는데 한 38% 증가했습니다. 작년 동기 대비 증가했고 올해 영업이익을 보게 되면 526억을 기록할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95% 증가하고 있죠. 이런 추세가 내년까지도 어떤 확장세는 계속된다라고 하게 되면 성장하는 흐름이다 보니까 주가가 일단 올랐다고 하더라도 네. 지금 시총이 3,200억대입니다. 그럼 그렇게 안 비쌉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런 흐름들이 끝나고 나가게 되면 레벨업을 시도할 것이다라고 바라보고 있는데 패턴을 본다고 하더라도 지금 최근 동향을 보게 되면 거래는 완전히 죽었죠. 그런 상황 쪽에서 일단 박스권 흐름들이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들인데 오히려 이번 조정을 통해서 19,000원대 밑으로 하락하거나 어느 정도 좀 조정권이 가시화된다라고 하게 되면 제가 보기에는 지금 가격대 한 19,000원대 밑에서는 충분히 저가 매수가 들어가도 된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네. 이런 쪽에서 아직까지 21,000원대가 중요한 저항권으로 남아있지만 좀 긴 시각으로 보게 되면은 일단 실적이 좋아지는데 당연히 주가의 우상향은 이어져야 된다는 관점 쪽에서 적어도 한 25,000원대까지는 가지 않을까라는 관점 쪽에서 한번 주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차량용 반도체 쪽으로 얘기를 해주셨는데 차량용 IT 부품이 내년에도 상당히 유망한 섹터로 벌써 꼽히고 있더라고요. 저도 어제 얘기를 들었는데 그 안에서 해성GS를 탑픽 종목으로 김민수 대표님이 꼽아주셨습니다. 네, 오늘도 두 분과 시장 그리고 종목에 대한 얘기 나눠봤고요. 지금까지 펠리졸 투자 리서치 김민수 대표, 이베스트 투자증권 IM 영업팀 염승환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